일단 이제 서비스 체계를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부분 있죠. 이거는 약간 통합교육 환경이랑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통합교육이랑 분리교육이라는 게 있죠. 통합교육은 말 그대로 일반 학급 안에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분리교육은 완전히 떨어져서 절대 얘네들이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리교육이 너무 우선시 됐었어요. 그래서 뭐 특수학급에 있으면 특수학급에만 있지 절대 일반 학급에 교류도 없었고, 특수학교 애들은 뭐 당연한 부분이었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이제 병원 이런 쪽에서는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뭐 감금까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좀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다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웬만한 지향하는 바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대 제한 환경, 최소 제한 환경, 이게 약간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 학급에 대해서는 최소 제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장애 학생이 가지는 환경을, 제한하는 환경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일반 학급이 이 학생들한테는 최소 제한 환경에서 가장 큰 부분이죠.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 딱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장애 학생이 있지만 일반 교사가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을 모두 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 퍼펙트한 통합 교육의 통합 학급인 거죠. 그 다음 수준은 일반 학급이지만 특수교사가 협력 또는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사가 장애 학생을 지도는 해요. 비장애 학생도 지도를 하고, 하지만 특수교사가 지원을 오는 거죠. 협력을 한다든가, 또는 특수교사가 와서 이 학생을 담당으로 따로 관리를 하면 관리 교육을 합니다. 일반 학급, 일반 수업 내에서.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 3번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짧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그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기에 특수교사가 지원이나 협력을 합니다. 그 다음 수준에서는 시간제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제 통합은 일부 시간은 일반 학급에 있고 일부 시간은 특수 학급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많은 그 장애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그 영역이 지적 장애와 뭐였죠? 자폐성 장애가 많았죠. 이 학생들만 불러서 이제 발달장애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의 수만 해도 전체 학생들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뭐 특수학급에서 있겠지만 몇몇 학급은 일반 학급에서 하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은 교과목에서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좀 이런 수업들은 같이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시간제 통합, 뭐 부분 통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부분에서는 좀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급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제 다른 뭐 체육, 미술, 음악 이런 부분에서는 비장애 학생들 합니다. 그러면 전일제 특수학급 플러스 사회적 통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 통합이 뭘까요?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수업은 같이 듣진 않아요. 밑에처럼 특수학급 플러스 일반학급이라고 표현된 그런 것처럼 뭐 학급 간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수업 이외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또 뭐 친구를 같이 놀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한다는 게 이제 사회적 통합이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제한을 두는 거는 전일제 특수학급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같은 일반 학교에 있지만 그냥 나는 특수학급, 장애 학생은 특수학급, 비장애 학생은 일반 학급 어느 교류도 없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학교만 일반 학교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제한은 이제 통학제 특수학교 말 그대로 뭐 특수학교로만 가면 뭐 다 장애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고 뭐 기숙제 특수학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요즘 한국에서는 잘 없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 가정, 병원 여기는 지적 장애나 또는 뭐 자폐성 장애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보다는 가정과 병원 이렇게 분리돼 완전 이제 분리돼 있는 거는 이제 건강상의 장애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건강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건데 병원 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힘을 내어 미스터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차성원이 나오고 하는 거 거기서 보면 차성원이 딸이 그 머리가 이렇게 항암 치료 때 머리가 이제 헤어 머리털이 없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배경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게 일종의 아이들한테 이제 병원 학교가 거기 안에 있으면 거기서 받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일반 학급이나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바르케 이렇게 병원 쪽에서 완전히 분리 교육 해서 가장 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전에 과거에서는 약간 정신병동까지도 요거를 포함을 시켰어요. 가장 높은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특수학교는 대부분은 이제 사립이 많고요. 그리고 공립도 많이 이루어졌고 국립이라고 하는 저 밑에 이제 중앙색으로 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5대 국립학교는 5개 같습니다. 서울맹학교, 농학교, 맹학교는 시각장애, 농학교는 청각장애. 이 학교는 저쪽 경복궁 옆에 붙어 있어요.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선진학교, 안산의 선진학교는 시적장애, 그리고 경진학교, 일산의 경진학교는 정서행동장애 또는 뭐 자폐성 장애 학생이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진학교, 그 월드컵 경기장 근근에 있는데 거기는 지체장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대 국립학교가 이렇게 돼 있고요. 특수학급은 뭐 일반 학급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적지 않는 수가 되어 있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물론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당연히 이제 진단이나 판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확진자라는 거 있죠. 확진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거기에 따라 판별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포함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이 정도의 수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수도 특수학교 학생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솔직히 이제 특수학교를 뭐 짓는데 뭐 서울 쪽에서 옛날에 강서구인가 뭐 부모들이 무릎 꿇고까지 하면서 어떠니 저떠니 뭐 지어달라 난리 피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참 저희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특수학급에 있는 장학생의 수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 완전히 통합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의 숫자입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단은 여기서 없는 장애가 있죠. 지적장애가 없죠.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여기 그래프상에 들어가면 나머지 게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에서는 이 정도의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제일 높은 게 자폐성 장애인데 뭐 6천이 조금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뭐 따단 3만이죠.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요. 뭐 일단은 관련 법에 대해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기본 헌법이 뭐 그중에 교육기본법이나 초등등 교육법을 그거에 받으시는 법이 또 있고 이제 특별히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 장애 학생,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어느 정도 법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도 이거를 되게 어렵게 많이 배웠던 건데 미국 장애인 교육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 미국 장애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AD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재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섹션 504 또는 리헵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미국 장애인 교육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교육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장애인법은 재활법을 확산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교통 이용의 접근성의 보장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네, 그리고 재활법이라는 것, 리헵이라는 것도 직업 환경과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 등의 동등한 기회와 비차별 요청으로 명령과 를 포함한 법 돼 있는데 여기서 재활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개념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재활학과, 뭐 직업재활학과 이렇게 해서 약간 장애인들을 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재활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나온 이 법은 과거에 전쟁 때문에 그런 신체적으로 그런 뭐 손상이나 정신적으로 뭐 PTSD 그리고 그 뭐죠 외상성 뭐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군인이었죠, 군인.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활법이 많이 강화가 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활이라는 개념이 그런 군인이 뭐 전쟁을 통해서 장애를 입어가지고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장애인이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재활이 필요하다 해서 그 법에서 같이 통용이 돼서 같이 이제 대상자가 돼서 이제 지원을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국 장애인 교육법은 말 그대로 교육법이에요. 그 말은 교육을 받는 그 기간 안에서만 교법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살부터 제 기억하기로는 3살로 기억합니다. 3살부터 만 21세까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 안에서는 이걸 다 지원을 받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초등학교 5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12년으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토탈로 하면. 그리고 전환교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전공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2년이지만 여기는 4년을 해요. 총 12년에서 16년 동안 이 교육법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법 그 전과 후에서는 미국 장애인법 그리고 미국 재활법으로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적 사각지대가 좀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점은 약간 겹쳐나요. 겹쳐나서 그 부분에서 어느 법에서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렇게 법적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일단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은 의무교육이고 전공과 과정과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말은 전공과 과정과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원하거나 그거를 받는다면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하거나 취학의 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경진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던 애들인데 유난히 한 학생이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크더라고요. 나 왜 쟤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니 왜 이렇게 크지? 거기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제가 그 아이의 휠체어를 끌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더 크고 몸무게가 거의 한 100kg 가까이 육박하고 덩치도 뭐 180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알고 봤더니 2년 동안 학교를 안 다녔더라고요. 그게 뭐 건강상의 이유인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을 안 나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여기에서 봤듯이 뭐 출석 일수 부족, 진급이나 뭐 약간의 유예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중학교 2학년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 하지만 학년은 중학교 2학년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근데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를 중요하게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부모들에게 굉장히 맞춰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보면 뭐 설치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또 진행되면 좋겠지만 교사가 유치원은 4명 그리고 뭐 중학교는 초등은 6명이 하나의 교사 7명이 뭐 한 명의 교사 고등학교 하지만 솔직히 약간의 조금은 넘는 수준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다 문제되고 걸리는 게 많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2명이지만 진짜 힘든 경우가 있고 6명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뭐 잘 따라오고 해서 이거는 좀 많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뭐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일단은 뭐 유치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되지만 아동의 장애 정도가 좀 심해서 기본교육과정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는 교육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의 특수교육을 졸업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뭐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또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저는 교사자격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부랑 석사를 미국에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박사만 했는데 거기에 좀 맞지 않아서 좀 아쉽게도 교사자격증이 없어요. 저도 그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중요한 것들이 좀 부분이 쟁점들이 있어요. 조기 중재.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응용행동 분석을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빠른 중재가 들어가는 게 이 아이한테 더 효과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년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중재가 들어간다면 학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아동이 올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환교육.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이유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을 교육을 받는데 왜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또 더해서 대학교 4학년도 하고 또는 또 석사도 하고 저처럼 박사까지 하는 거는 해서 뭐 졸업을 했어. 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성인기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더욱더 성인기를 살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 배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장애 학생들도 학교 때 배운 것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특히 전환교육이라고 하면 직업 중심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직업 이외에 개인생활 그리고 여가생활 그리고 뭐 식사, 지역사회 활용 등등등
이제 앉아서 더하기 빼기 글자 관하다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 전환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면서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전환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통합교육의 지적 향상. 통합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또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지만 아까 얘기했던 최소 제한 환경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학생의 상황과 학생의 장애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치에 하겠지만 정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통합교육이라는 거. 그 특수교육에서 가장 일반 교육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레벨화 교육 얘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각각의 학생들에게 그 맞는 교육 계획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목표를 설정해서 방법, 내용, 그리고 관련 서비스까지 모든 걸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잘 실현이 되면 좋지만 현장에서는 다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맞아요. 어느 정도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뭐 법적에서 보면 교사 1인당 몇 명의 학생이라는데 7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걸 다 다른 계획으로 한다. 이걸 어떻게 실시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수준에 있으면 같은 계획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만날 때마다 장애 정도나 이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존재는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특수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PPT는 원래 한 주에 끝내야 될 부분이 지금 2주에 나눠서 좀 4개가 나와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고요. 이거를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듣는다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좀 더 리뷰하는 형식으로 넘어가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뵙고요. 일단은 2주간 만나 뵙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떠들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보다 떠드는 것도 쉽진 않네요.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인사하고 소개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